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좀 수정을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에는 없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그 가톨릭대학교의 인간학교육원에서 있다가 제가 올해 55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25년은 배우고 25년은 가르치고 25년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이 딱 가르친 지 25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저 충청도 해미라는 곳에 가서 혼자 글 쓰고 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30대 초반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힌두교 경전을 이렇게 다시 보다가, 내가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거꾸로겠죠, 그죠? 저건 뭐 몇천 년 된 얘기고요. 인도 힌두교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나눴냐면 3등분을 했어요. 6등분도 하고 3등분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 25년은 교육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25년은 가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노동력이 쇠퇴하니까 50쯤 되면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 가서 삽니다. 이거를 임석이, 숲을 임자 살서자를 써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고요.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가까운 데 올라가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집에 내려와서 먹을 거 챙겨가고 옷 갈아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 임석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성심교정이 역곡역에 있어요. 여기로 올 때 저는 소사역에서 내려서 왔는데, 오늘도 이제 전철을 타고 왔거든요. 요즘은 전철을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혹시 전철 타거나 지하철 타실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막 불안하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셨어요? 왜요? 전철이 멈출까 봐. 멈춰서요. 예, 또 생명의 위협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매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면 전철을 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열차가 진입하고 있으니까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립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안전선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죠? 지금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면 안전선 밖으로 나가래요. 예? 이렇게 무지막지한 나라가 있어요? 예? 선생들이 좀 고지식해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으면 해야 된다라고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형용 모순이에요. 밖으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사소한 데 목숨 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 사람을 싹 이렇게 봐요. 그럼 전부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그냥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뚝 대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와서 문이 열려서 타고 집에 가는데 영 마음은 불편해요. 제가 좀 까칠하죠? 그죠?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응?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어떻게 2시간 때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원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오늘 진짜 주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문맥상 알아들어요, 우선요. 예. 근데 정말 고약한 건 뭐냐면 문맥상 알아듣는 그 이면이 뭐냐라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듣고 전혀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예. 그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고 예. 전철 타러 가고서 말인데 기준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 어떻게 해서 안과 바뀌는 게 그저 예. 혼란스러워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 예. 굉장히 혼란스럽게 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 나올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죠? 아니 교수님 예. 그래서 저도 예. 어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어디로 가려는 거지 예. 나도 그거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한 건지 예, 그 맞습니다. 방송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건지 내가 그걸 의심들을 지금 기준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냐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기차가 하는 말입니다. 기차가 보는 거예요. 기차가. 내가 지금 가니까 기차 입장에서 보면 안전선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힘세요? 기차가 세요? 내가 세요? 아, 오늘 가다가 그것도 누가 센지 재보지 마세요. 강자가 말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약한 겁니다. 알아듣는다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익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자가 명령을 하고 약자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이상해, 불쾌해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요즘 이제 그 멘트는 없어졌어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카드로 이렇게 전철 타고 하니까 표 사실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예 그냥 표 파는 데도 없어졌어요. 그 전에 전철역에 가면 표를 파는 곳이었어요? 사는 곳이었어요? 표 파는 곳이었죠? 그게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름이요. 표 사는 곳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선에서 보느냐라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파는 사람이 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눈치 보고 사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바뀐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역곡역은 지금도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통 기차 들어올 때 띵동띵동 노래도 나오는데 이 노래가 아주 고약한 노래입니다. 예? 그 노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자전거라는 동요예요. 예. 동요 중에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동요가 한 10개쯤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뽀뽀뽀라고 하는 노래하고 이 자전거라는 노래예요. 뽀뽀뽀를 먼저 볼까요? 이 노래 정말 고약해요.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오늘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건 분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사 다 기억나시죠? 예. 자, 어떻게 시작해요? 예, 아빠가 뭐 할 때예요? 출근할 때. 예, 그 다음에 엄마가 안아줘서 뽀뽀. 그럼 2절 가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엄마가 출근하고 아빠가 안아줘야 정상이에요. 그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2절에 그런 가사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동요 중에 하나인 이 뽀뽀뽀라고 하는 노래는 성의 역할을 정해주는 겁니다. 남자인 아빠는 돈 벌러 출근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나하고 놀아주는 사람입니다.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려면 최소한 엄마가 출근하고 아빠가 안아줘야 맞는 겁니다. 맞지요? 이만큼 우리가 익숙한 어떤 모순 속에 혹은 잘못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탁 하고 가슴이 좀 저리고 뭐 좀 숭고한 맛도 들고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그 근원, 생각의 어떤 틀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쌓아놔도 이건 기능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이게 내 일일 때는 나의 일, 내 새끼의 문제거나 할 때는 뜨겁게 와닿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념적으로만 동의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시흥시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어떤 도시에도 생명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도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세련된 도시입니다. 다른 곳은 뭐 일자리 타령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안 늘어요. 예? 근데 왜 생명 문제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건지를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 목숨만 붙어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미 그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생각을 확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전거라고 하는 노래는 왜 고약하냐면요. 등장인물이 아이하고 할머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교통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등한 위치가 바뀌어요.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꼬부랑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약자인데 조금 더 약해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자전거를 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이 동요가 제대로 되려면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뛰게 만들잖아요. 신호등에서. 그죠? 20, 29, 18. 아주 운동권 나라예요. 그죠? 뛰어야 돼요. 마음을 조급하게 해요. 편한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누구 위주예요? 자동차 위주예요. 강자 위주라고요. 강자.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할머니 빨리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고약해요. 그 다음 일은 난 몰라요. 나는 경고를 해서 할머니 빨리 가시라고. 그 다음은 어떤 건 내가 할머니 치워도 몰라요라는 협박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게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런 노래들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죠. 뭐 정치적인 스탠스는 우리 다 떼놓고 봅시다. 좌든 우든 이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꼭 동상이 두 개는 있었어요.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소년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이승복이라고 하는 이제는 아마 저희 또래가 됐을 거예요. 이승복 동상이 아주 조그맣게 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문제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지금의 행정안전자치부, 예전에 내무부였죠. 여기서는 이승복을 이렇게 떠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교육부, 지금은 이름이 뭔가요? 하도 길고 자주 바뀌어서 옛날 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라 그 앞에 선결되는 조건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과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어안이 벙벙하시죠? 무슨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자, 내가 만약 문교부 장관이었다. 이건 우리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시죠? 드세요? 사과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어떠세요?
잘 보세요. 무장공비가 침투했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 어떤 강원도 평창의 어떤 시골에 들어가서 꼬마가 있는 거예요. 10살짜리 꼬마가. 그래서 뭐 내놔라, 총 들고 뭐 내놔라,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 그러고 이제 학교마다 세워진 거예요. 동상이. 이 아이를 봐라. 그러고.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국방부처럼 자, 딱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문교부는 어떤 거냐면 이걸 우리가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얘가 죽은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예? 10살짜리 소년을 죽게 한 게 누구예요? 어른들이 가르쳐준 이념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배고프죠? 먹을 거 주고요.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를 보고 방향을 보고 신고를 했으면 쉽게 잡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얘가 뭔 죄가 있어요? 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또 넘어왔어요. 또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쫄망쫄망한 초등학교 아이가 셋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줄 서요? 나 먼저 죽여달라고. 장담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강한 거를 위해서, 큰 거를 위해서 기꺼이 이 한 목숨 이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합리적이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할 거 없어요. 뭐 폼잡을 것도 없고요. 뭐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거예요. 어떤 게 더 경제적이에요? 감자 주고 쌀 줘서 아저씨 잘 가세요 하고 방향 보고 신고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합리적 교육을 받아왔느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 자녀 있으시죠? 아이들 이렇게 리본 달고 안 다니죠?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는 매달 달고 다녔죠? 그죠? 이 리본 문제 있어요. 표에. 다 반말이에요. 길어봐야 8자, 짧으면 뭐 한 4자도 있어요. 그죠? 길면 한 16자까지 뭐 있을 거고요. 죄다 반말이에요. 맞죠? 똑같은 말을요. 자, 여기 금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담배 피지 마. 이러면 금지하는 어떤 명령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이 노스모킹이라고 하는 원문은요. 금연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금연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존중받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내 선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거기다 뭘 채워놓고 뭐 끼워놓고 만들어 봐야 내 안에서 안 움직입니다. 왜? 생각은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방법만 찾아요. 생명은 적어도 생명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연습을 좀 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예. 제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에서 막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조금 긴장을 안 하셔도 돼요. 토끼랑 거북이랑 뭐 경주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꾸준히. 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텍스트에 매우 익숙합니다. 교과서에 쉽게 말하면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고 썼다. 그러면 의심할 바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머릿속에 입력해서 외워놔야 내가 생존합니다. 그죠? 12년 내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긴장시켜 드릴까요? 벌써 한숨 쉬시죠? 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그냥. 그죠? 미분이에요 미분. 응? 이 문제 지금 내면 아마 푸실 분 없으실걸요?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교육 12년 동안 가장 오래 배운 게 뭘까요?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중학교는 뭐 공식적으로 나중에 배우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롭혔던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죠. 그 빌어먹을 수학만 없으면 학교 생활이 좀 날 텐데. 돈 제일 많이 들인 수업이 뭐예요? 수학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정말 많이 팔아줘서 정석 판 사람은 재벌이 됐어요. 수학의 정석은 지금도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미분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미분 왜 만들었죠? 몰라. 그럼 미분은 뭐 구하는 거죠? 왜 자꾸 물어봐. 그럼 미분이 물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죠? 그건 또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미분이 어떻게 적용돼서 왔는지 따져보신 적 없으시죠? 가만히 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짜고짜 선생님이 새로운 단어 넘어가면서 곧바로 계산하는 법만 가르쳐 주십니다. 미분이 뭔지, 로그가 뭔지, 왜 하는지 전혀 몰라요. 왜 그런 수업이 가능하지요? 우선 시험에서 안 나와요. 누가 미분 만들었는지. 예? 함수 주고 이 함수 값이 얼마냐? 예? 2루트 2인지 3인지 이거 묻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물리학에서는 이게 뭔지 이런 거 안 따져요. 두 번째, 나를 가르친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한 20분 혹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왜, 언제 미분을 만들었는지, 미분이 수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게 물리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과학의 영역을 확장시켰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미분 배우기 전에 뭐 인수분해 배우고 이러거든요. 쪼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분의 마지막 값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그 인생관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수학 좋아하는, 우리가 그러지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변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요즘 학교에 가면 이렇대요. 저 교사하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 40명이 한 반인데 앞에 10분 주무신대요. 저 뒤에 10분 주무신대요. 그리고 가운데 10분만 눈이 떠 있대요. 네? 앞에 10분 주무시는 거는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밀린 잠을 자는 거예요. 저 뒤에 10분은 들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대학 갈 생각도 없고, 엄마 아빠가 대학 가라 그러면 어디 갖다 원서 내고 돈만 내면 뭐 요즘은 되니까. 그럼 가운데 10명은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 5녀석은 학원 갈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해야만 따라가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는 달리 자기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공부밖에 선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자본도 덜 들고. 그럼 나머지 5명은 뭐니? 그랬더니 학원에서 들었는데 뭔지를 몰라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자는 애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니들이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럼 다 꼽아요. 그죠? 뭐 돈도 많고 뭐하고.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어린 나이니까요. 뭐부터 볼까요? 외모부터 봅니다. 일단. 그죠? 그건 뭐냐면요. 내 상대, 내 배우자의 이상형을 미분시켜 보는 겁니다. 미분 한번 시켜봤을 때, 자, 이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같든지, 인생관이 같든지, 종교가 같든지, 취미가 같든지, 예? 만약에 맨 마지막에 외모가 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음식을 잘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내 평생 이 인물만 보고도 난 살 수 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너네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이런 말을 듣고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미분적인 틀을 사용해야 하네요.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수학 배워서 하나도 못 써먹어요. 아, 수학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12년 동안 죽으라고 돈 들여, 시간 들여, 머리는 뽀개져. 수학이 가르치는 유일한 덕목은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단다? 이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누가 바꿔야 되느냐? 물론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시의 어떤 하나의 공통된 어떤 주제, 혹은 공공선, 이런 것을 의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의제를 설정할 때는 사실은 주민들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서로 교류하고 뭐 의견 나누고 하면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정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저 뒤에 뭐라고 썼냐면 governance 그래서 협치라는 거거든요. 협치. 공무원, 정부 기관과 시민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협력해서 정치하는 것이, 이게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강조하는 대단히 그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협치의 출발점입니다. 왜요? 협치가 되려면 생각을 공유해야 돼요, 먼저요. 그런데 그 생각의 공유가 다른 자잘하거나 방법론적인 게 아니라 지금 생명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근원적인 문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의제 설정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어요. 생뚱맞아요. 다른 데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에서 벗어나서 컨텍스트로 가야 되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이렇게 딱 주어졌잖아요. 앞과 뒤를 보셔야 돼요. 좌우는 아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앞과 뒤는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꾸준히 하면 돼? 이렇게 느낄까요? 애들 우리 생각보다 영악해요. 우리도 이렇게 영악하게 컸는데요. 뭐.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뒤통수로 쑥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적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쟤를 재워야 돼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 중심을 들어가 볼게요. 왜? 토끼하고 거북이가 왜 달렸을까요? 이 문제 안 던지니까 그냥 강자는 강한 거고 약자는 억압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토끼랑 거북이랑 왜 달렸을까요? 예? 달리기 시합을 체력 증가를 위해서 누가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달리기를 했을까 얘들이요? 뜬금없네요. 예. 근데 뜬금없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왜냐면 예. 누구나 생각해도 솔직히 거북이고 토끼가 뛰어대는 거는 예. 그건 만들어낸 얘기지 솔직히 이거 왜 누가 봐 토끼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 인간들한테 뭘 던지기 위한 하나의 저기. 예, 물론이죠. 우화라고 하는 게 그 솔직히 얘기가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솔직해서 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예. 그랬을 적에 뭔가를 우리한테 질문을 예. 예? 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한 적이 온 거지. 오늘 아버님이 제 도움이에요. 상식적인 거는 뭘 물어봐 얘기해요.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들께서는 이 왜 하는 질문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중학생을 데리고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막 기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이 무게에 이미 콱 들어가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얘들 왜 달리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녀석 대답은 이런 거예요. 도박사가 시켰대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지 아버지가 경마장을 좀 들락달락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도박사들이 돈을 걸고 토끼를 꼬셔서 너 거북이랑 경주를 해라. 첫 판을 져라. 그러니까 불법이죠. 예?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 판돈이 확률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게요. 그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머리가 깨어있을 때 그걸 펼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가서 부어요. 시멘트로. 예? 돈 들여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도대체 왜 달리기를 했을까? 아까 말씀하신 정말 뜬금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나 마나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북이는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아이가 아니에요. 물에도 살다가 가끔 무태도 올라왔다가 이런 아이고요. 토끼는 무태 사는데 얘가 제일 겁이 많아요. 제일 겁 많고 약한 존재입니다. 토끼 귀가 길잖아요. 그죠? 왜 길어요? 예? 아, 우리 잡기 좋으라고? 잘 들으려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들으려고 하기엔 너무 커요. 냉각장치입니다. 토끼 주특기는 토끼는 거거든요. 탁탁 뛰어야 돼요. 막 달리면 열 나잖아요. 그죠? 열을 식혀야 되는.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있어야 얘가 빨랑빨랑 하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무태에서 가장 약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켜켜이 겪고 살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 오는 거북이가, 이건 이제 우리 동네 애 아니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똥개도 뭐 지네 동네에서는 반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텃새가 있는 거예요.
지가 받았던 설을 어디로 옮기냐면 얘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되게 느려요. 나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잘 뛰는 거예요. 괜히 내가 쟤하고 경주를 해다 졌다 그러면 이건 바닥에 떨어졌는데 삽죽 덮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토끼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질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리스크를 줄여야 되죠. 그죠? 위험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 호텔도 갖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이래요. 부러우세요? 나도 뭘 하고 싶은 대로 심심해서 빵집을 하나 냈어요. 백화점에 하나 내고 호텔에 내고 빵집을 냈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이거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그죠? 그래서 좀 커졌어요. 아, 그러면 옆 동네에다 빵집 하나 내고 저 뒷동네에도 빵집 하나 더 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게임 하고 있어요? 실패 확률이 제로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열한 거예요, 사실은. 토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확률이 제로인 게 뭐냐? 아, 이 느려 터진 거북이하고 유일하게 뛰기 잘하는 내가 붙었을 때 달리기 시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만날 때마다 한판 뛸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뛰고 싶어요? 이거 뭐 해서 뭐예요? 이 장면은 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어졌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야, 한판 뛸까? 아유, 못 들은 척 하면 아우, 저 겁쟁이, 느림 뭐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거예요. 을딱지가 나서 울컥할 거 아니에요. 한판 뛰어? 가만히 생각하니 그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한번 하자. 한번 져줘야 얘가 기분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시큰덕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앞장면입니다. 오죽하면 거북이가 뛰었겠어요? 오죽 시달렸으면. 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거북이도 한 가지 생각은 있어요. 나도 끝까지는 가볼 거야. 너를 이길 수는 없지만 난 끝까지는 가.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토끼가 어젯밤에 뭐 한 잔을 했는지 가다 잤어요. 거북이가 딱 가다 보면 토끼가 주무세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겼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번엔 거북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토끼가 저기서 주무세요. 깨우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왜요? 이겨야 돼요? 이겨서 뭐 하시려고요? 나 깨우겠다 하신 분 계세요? 깨우겠다. 그러니까 왜 내가 깨울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잠은 쥐가 잤지.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확률이 제로였는데 이겼으니까. 이게 머리가 좀 모자란 거북이는 그렇게 해요. 근데 머리가 조금 영리한 거북이라면 절대로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오,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지 잘못이에요. 한참 가다가 결승선이 5m밖에 안 남았거든요. 토끼가 깼어요. 그래서 후다닥 와서 토끼가 3m 남기고 역전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거북이가 되냐면요. 토끼한테 진 거북이가 아니고요. 잠잔 토끼에게 진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예? 애들 말마다 아주 쪽팔리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도 있냐?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토끼를 이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는 토끼마다 한 판 뛸까? 아까 도박사들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뭐 그랬다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판 져준 거 완전 타짜예요. 한 판 져주고 그럼 내가 이제 이기나 봐. 그러고 다 거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한테 한 판 할까? 우리 다 걸고 올인하고 한 판 뛸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여유 있게 이겨주면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게 이겁니다. 만약 거북이가 이겼다. 상황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겨요? 죄를 재워야 이겨요. 그러면 자 우리 한 판 뛸까 해놓고 이제 바카스를 한 잔 하나 주면서 여기다 수면제를 타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가짓수가. 이럴 수도 있어요. 토끼가 진 걸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벅벅 우깁니다. 이건 아니야. 뭐 잘못됐어. 다시 해. 이러면 거북이 죽어요, 진짜. 거기 100m 간 것도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갔거든요. 또 가? 거북이 죽어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렇다라고 해놓고, 예? 부지런히 가는 사람이 천천히 그러나 부지런히 가요. 예? 그냥 요만큼 수입 가지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서 남양우유도 사 먹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선량하게 꾸준히 살았어요. 그 돈은 다 누가 가져요? 일 안 한 사람이 가져요. 예? 그래놓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적자 생존이래요. 적으세요. 그래야 생존하시는 거예요. 이 적자가 더 피티스트거든요.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면 강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 그럼 공룡만 살고 있게요, 지금? 그죠? 공룡 다 죽었잖아요. 왜요? 너무 강해요. 자기를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뭐 기후가 바뀌든지 지각이 바뀌면 얘들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바퀴벌레가 제일 오래 살아요. 지금 둘이랑 가끔 보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럼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이들 다, 자, 중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 이따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중학생. 예, 고등학생. 예. 요새 또 군대 가도 걱정돼요. 그죠? 혹시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정말 나를 쓰라리게 했던 적 혹시 없으세요? 혹은 내 아이가 가혹한 가해를 해서 불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신문을 보나 혹은 TV를 보면 가끔 애들이 뛰어내려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3명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뛰어내린 애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보장 없어요. 그죠? 이른바 왕따예요. 집단 따돌림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이 사건이 이제 일상화되기 전에 일본에서 이지메가 막 터지고 사회 문제들 쟤들 좀 사이코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딱 10년 만에 똑같이 해요. 근데 똑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응용 심화시켜서 더 잘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쪽같이 키웠는데 예? 한 15년, 16년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내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따돌림 당하지 말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가해자가 되지 마라. 근데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요령껏. 그래서 엄마 좀 제발 불려가게 하지 마. 대부분 어떤 경우에요? 중간자예요. 못 본 척해. 라든지.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뭐 다 컸어요. 큰아이가 이제 25이고 작은애가 이제 22, 우리나라 23이고 26인데 작은 녀석이 이제 지난달에 제대를 했어요.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수학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파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리 때는 수학여행은 무슨 일이 있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학교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랬던 거더라고요. 제 처가 큰아이가 6학년 초반기에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센터 있는 쪽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암센터 쪽으로. 얘는 서울에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전학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자기 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6시 차를 태워야 얘가 학교를 가요. 저는 그게 기특하고 미안한 생각만 들었어요. 강하게 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졸업을 하고 일산으로 이사를 오니까 추첨을 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친구도 없죠? 동네 친구도 없죠? 왜냐면 추첨을 받아서 가면 보통 동네를 하는데 나중에 추가 추첨한 애들은 이렇게 무작위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는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색 한마디 안 하거든요. 사내 새끼라고. 2학년 2학기 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반이 얘는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학기가 돼서 새 반이 짜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서열이 결정되는데 차라리 동물의 왕국처럼요. 선생님 나가고요. 이 방에서 니들끼리 한번 서열 정해봐. 치고받고.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안 그러거든요. 왜? 치고받으면 누구 하나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위험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봐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힘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항상 서열 1위, 1위끼리 붙죠. 그죠? 동물의 왕국이랑 똑같아요. 수컷 1위, 2위끼리 붙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 1위하고 2위하고 붙으면 둘 중에 어떤 놈 하나는 아주 작살나게 깨지는 거예요. 사회 잘 보세요. 우리가 왕따를 보고 이런단 말이야. 도대체 요즘 애들 왜 저래? 우리 때는 안 그랬네. 안 그랬죠. 안 그러기는. 그런데 좀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왕따 시키는 방법, 따돌림 시키는 방법은 무슨 수업 시간에 배워요? 그런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어디서 배워요? 어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강자끼리 똘똘 뭉쳐있고 쥐들끼리 다 해먹고 자 이번에 밀가루 값을 우리 셋이 모여서 셋 하면 어디에요? 제일제당, 삼양사 우리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300원만 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우리 라면 값이 얼마씩 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회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해요. 자, 집에서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뭐를 못 참는다 그러면 엄마가 자꾸 달래요, 옆에서요. 왜 당신이 나서 봐야 다치기만 하는데. 그러고 말려요. 맞죠?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터득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럼 누굴 고르냐? 제일 약한 애를 골라요. 지금은.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위험 확률을 극소화시켜야 돼요. 리스크 제로. 뭐 봤더니 제일 약해요. 그럼 어떡하냐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촉 쳐요. 예?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좀 나쁜 새끼네. 이건 자동이에요. 측은지심이 다 있으니까. 저 못된 년이네. 이러거든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주일이) 지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절대로 안 말려요. 말리면 나도 얘 편돼요. 이쪽의 집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2주일쯤 되면 내가 누구 편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나 네 편이야. 이러면 쪽팔리는 거예요. 애들 말 맞다나. 예? 유심히 봤어요. 얘를 건드릴 때마다 반응을 안 해요.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한번 두근두근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지나가다가 툭 쳤더니 정말 반응을 안 해요. 무통증인지. 예? 얘는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얘는 어떻게 터득한 거냐면요. 반응하면 매를 벌어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아주 정말 끔찍하지만. 괜히 저항하면 2대 맞고 3대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항하지 않으니까 나도 가서 같이 간 보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사람한테 은근히 파괴 본능이 있어요.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 어땠어요? 저 나쁜 새끼 저거. 저 못된 년이네. 이랬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했잖아요. 모순되지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얘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수업 시간에 끝날 때 되는데 자꾸 질문하고 이게 제일 밉죠. 예? 거짓말하고 뭔가 이유를 대요. 기다리는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리는 기간이 뭐냐면 얘가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그 마땅한지의 근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해도 싸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부분이 인지심리학은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면만 보거든요. 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분관계 했잖아요. 공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난 참 착해.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응징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이건 의무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요?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가해자가 3명이고 피해자가 5명이고요. 중간에 있는 만약에 30명이 있다, 32명이 있다. 이거 뭘까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입니다. 근데 어떤 가해자냐?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가해자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학교폭력 문제 백날 해봐야 안 바뀝니다. 뭐 보안관을 보내고 뭐 어쩌고 해봐야 애들 픽픽 웃어요. 자, 솔직히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쟤들 왜 저러지? 답답하고 애들 왜 자꾸 거칠어지지? 그리고 마지막 내 아이는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 곱게 키워봐야 뭐예요? 푹 찌르는데 옆에서. 예?
내 아이가 정말 얘 생명을, 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멋있게 포장하면 그게 공공선이고 사회 정의입니다. 저희 때도 뭐 깡패 같은 친구 많았어요. 예? 119고등학교라고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었어요. 남학교는요, 점심시간이 괴로워요. 선배들이 점심시간 다 들어와. 지들은 밥 일찍 먹고요. 예? 뭐, 우리 서클 들어라, 뭐 해라, 이러고. 각 반마다 양아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보다 더 살벌해요. 가방 딱 열어보면 저 자전거 체인 들어있고요. 쇠파이프들 들어있고요. 거의 쓰지는 않아요. 협박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과시하는 겁니다. 누가 양아치고 누가 무슨 판지 대충 알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나만 그런 학교 다녔나 봐요? 아니 그거까지 못 갔으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못 가봤습니다. 왜 제가 약간 좀 폭력적이고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데 나 모른 척하냐? 나한테 피해 안 줘요. 어떤 불문율이 있느냐면 이 양아치들끼리도, 학교 양아치들끼리 자기 반 아이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반 아이들을 건드리면 이건 아주 양아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즘 왕따 하는 거 보세요. 누구 건드릴 것 같아요? 남의 반 가서 왕따 시켜요? 자기 반에 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양아치가 밖에 나가서 싸우면 누구랑 싸우면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워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종로에 무슨 학원 다니다가 투닥투닥해서 패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마치 황금박쥐처럼 마니또같이 탁 하고 나타나서 나 대신 싸워줘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애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학교 밖에 나가서도 누굴 건드리냐면 다른 학교 아이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아이를 못 살게 굴고 따돌리고 뺏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전하거든요. 왜요? 쟤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다른 학교 아이들은요. 나도 뭘 걸어야 돼요. 예? 근데 내 학교 아이들은 내가 계속 해봤기 때문에 얘는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는 걸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얘들이 그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 겁도 나요. 그런데 아이들 폭력 문제를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어쨌든 그 폭력과 따돌림 속에서 아이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 정말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안 돼 막는 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피해자예요. 왜요? 자기의 삶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이미 망가진 삶이에요. 이거를 화해시키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안관 넣는데 그 다음날 뛰어내려요. 맞죠? 예. 방금 중에 본 적인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존재 예. 서로 간의 그 차이는 있을 때에서 이때는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 학생들이 뭐냐면 자기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예. 학교의 공교육 상태는 뭐냐면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선순위거든요. 예. 근데 나는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거를 특별하게 잘해요. 예. 근데 그 선생님들 그걸 알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이 있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동의. 머리를 예. 자르라고 안 자르고 예. 버티는 애들이 뭐냐면 나도 그래도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뭐냐면은 그 애들을 그 심리를 좀 파고 들어간다면 더 저기 온다면은 우리가 꼭 애들을 갖다 공부로만 이렇게 저기 이거 도막을 치지 말고 좀 이렇게 개개인의 그 특성이라든가 뭐 개성을 정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얘들이 좀 나갈 길을 터주면은
우리가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저기에서 그 조조를 예, 도망가게 예, 문제전에서 그와 똑같은 거와 같이 애들도 좀 나갈 그 자기 분치가 쓰는 걸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공교육에서 보면 그런 걸 터주지 않고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것만 하면 1등만 해라. 예. 그건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라도 죽여요. 너를 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된다는 거 가르친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좀 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제 그 교사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돌리거나 못 살게 구는 게 자기 반 아이, 자기 학교인 경우가 전환하는 시점이 있었답니다. 상대 평가하면서. 수미한가 따지잖아요.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뭐 1등급, 2등급 따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전국 석차 무슨 이렇게 석차를 전체를 갖고 따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단 내에서의 백분율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자리에 앉은 놈이 1차적인 적이에요. 잠재적인 적. 얘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쇼킹한 얘기를 했냐면 시험 끝나고 교무실에 누가 펄렁펄렁 시험지를 들고 왔더래요. 우리 예상에는 어때요? 선생님 이거 왜 제가 틀렸어요? 따지러 왔어야 되잖아요. 지 옆에 놈 시험지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왜 맞아요? 그게 거의 시기적 비슷하답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학교 가봐야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암기력 테스트에 거의 예?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그래서 왜 그런지 따지고 묻고 옆갈래로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고 하는 거는 전혀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일제고사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떤 지자체 교육청에서는요. 그 반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면 돈을 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아무리 교육론 배워봐야 현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애들이 내 평가의 디딤돌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예? 보세요. 이 텍스트를 따라가는 게 왜 위험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텍스트는 우선 좋은 거예요.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들의 축적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만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딱 가면 텍스트를 추정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명령하면 따라가요. 반사적으로. 늘 명령만 들어와서 근데 텍스트를 잘 따라가는 아이들은 대가를 주거든요. 좋은 학교, 좋은 뭐 자리.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뭐를 할까요? 똑같이 텍스트를 요구해요. 내가 잘하는 게 그거니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텍스트는 기존 질서와 체제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체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보다 나은 게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떠나서 진보적이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얘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내가 배운 걸 얘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이 되니까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있으면 돈질을 하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뭔가 하나 뛰어난 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력화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좀 더 넓게 보십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애들만 죽는 게 아니라 어른도 뛰어내려요. 그죠?
요새 연탄 사가는 사람 겁나요. 아,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억대 갑부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1000억이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거기에 10분의 1만 줘도 그냥 조용히 살 텐데. 어른은 왜 죽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큰 문제가요. 위, 아래 없어요, 여기가요. 예? 예. 중산층이 무너진 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이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온 녀석들이 어떠냐면 이미 중간 다 깨진 상태예요. 그죠? 방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다 가해자야. 95%의 가해자와 5%의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고. 얘들이 올라와서 사회를 구성해요. 이미 허리 다 무너진 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여기에 있을 때만 생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목매달지 못하게 보안관도 따라다니고 뭐 상담도 시키고 이러는데 이 프레임이 안 바뀌면요. 소용없는 겁니다. 솔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는 언제 정의가 오냐면요.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과 똑같이 분노할 때 그때 정의가 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다 안 됐다 혹은 뭐 내일 아니다 이러고 방관한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사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강호동이라 이건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괜찮죠. 저는 강호동 나면 TV를 바꾸든지 끄든지 TV 잘 안 보지만 제가 안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목소리는 탁하죠. 높죠. 사투리 쓰죠. 거의 폭력입니다. 1박 2일 같은 거를 보면 뭐 복불복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해 놓은 게임에 지가 지면 다시 하자고 우겨요. 예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보다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알잖아요. 씨름 선수예요. 덩치 커요. 강자에 힘이 센 사람이 우기면 끝나요. 알게 모르게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보면서 우길 수 있으려면 강자가 돼야 돼요. 제가 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죠. 사람이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소리 빽빽 지르는 게? 자, 호랑이하고 강아지랑 만약에 딱 만났다. 누가 지저댈까요? 개가 짖어요.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집중하게 하려면요, 작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다가와요. 뭐지? 이러고. 전 지금도 목소리 큰 사람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잘 가는데, 무한도전 제가 우연히 첫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 여기 군포에서 전철이랑 뛰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무리한 도전이었고요.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반응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뭉개버리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쫙 계속해서 히트를 쳤고요. 심지어 언론 자유 문제 때문에 그 방송국이 파업했을 때 사람들이 왜 파업했는지 관심 없어요. 야, 빨리 끝내. 뭐 때문에? 나 무한도전 보고 싶어. 맞죠? 재밌으세요? 무한도전? 자, 저 젊은 분들 무한도전 재밌으세요?
무한도전 재미는 없으세요? 무한도전 재밌으세요? 왜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유재석 때문에? 윤우님 나와서? 응?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예. 미리 공식이 안 되잖아요. 예. 이따가 나중에 찾는 거로 되잖아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정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은 콘티라는 게 있어요. 딱딱딱 합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합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 합이 빤히 보이면 진부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지들끼리 막 엎치락 뒤치락 뭐 예상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통쾌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무한도전에 여러 명이 나오죠. 떼거리로. 그죠? 원래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여럿 나오질 않았어요. 한 사람 나와서 한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보통 기본 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두 사람 부르고 한 사람 얘기하고 세 사람 부르고 두 사람이 하고 자 MC가 집단화되고 패널이 집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풀샷 잡기 되게 어려워요. 한 화면이 다 안 들어와요. 그거 잡으려고 하면 텔레비전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일본의 이지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랑 살짝 맞물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저게 싫어요. 제가 간혹 나오면 돌리듯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껴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저 프로그램은 재미는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쟤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야 되는데 대안이 나온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봐. 그리고 요즘은 워낙 속도가 빠르고 화제가 많으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와서 패널도 여럿, MC도 여럿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자 무한도전에 6명이 있으면 물론 약간의 비중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거기에 누가 대장이고 주인공이고 따로 없어요. 똑같은 원 오브 댐입니다. 그냥.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안에 누군가 항상 슈퍼스타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뭐 대통령이 있고 장군이 있고 이 구조에 대한 뭐랄까요? 반감이 있는 거예요.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나와서 각자가 다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거기서 중요하게 차이가 나냐면 기법상으로 지금 저희 카메라 한 대잖아요. 한 사람한테 카메라를 VJ를 하나씩 붙인 첫 번째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입니다. 예전에 ENG 카메라라서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였었어요. 이게 하나가 그 당시 돈으로 한 3억쯤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다 엎어지면 지는 깨져도 얘는 깨지면 큰일 나요. 요즘은 어때요? 네? HD에 소냥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씩 붙으니까 디테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예전 같은 주인공만 이렇게 탁탁탁 나오는데 전부 같이 나오니까 은연중에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다 가져요. 주인공이. 힘센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전철 이렇게 타시면 그냥 우선 핸드폰부터 꺼내서 보시잖아요. 그죠? 뭐 책은 당연히 안 보시고. 이거 왜 꺼내서 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이렇게 앉거든요. 예? 불편해요. 앞사람 보는 게. 조폭이 눈 깔아 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 혹은 입고 있는 거, 장식한 거, 그거를 30초 안에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는 거예요. 인상이 좋다, 잘생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지하철 9호선을 타면 이게 조금 달라요. 요거를 살짝 기울여 놨어요. 이렇게. 이게
보통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을 타면 저게 내 얼굴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앉으면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선을 둘 데가 없는데 9호선을 타면 그걸 살짝 기울여 놨어요. 그러니까 저게 누가 앉은 내 시선에 누가 보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호선을 타면 덜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9호선 또 타러 가시겠다. 우리가 이제 좀 결론을 향해서 조금씩 가면요. 워런 서스맨이라고 하는 문화 역사학자가 우리 20세기, 미국의 20세기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면 인격의 문화에서 성격의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그랬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값을 알아채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나누는 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격은 어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을 뽑아서 보여주기도 빠르고 알아채기도 빠르고 나누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성격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자살하는 확률보다요. 사이버 공간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높답니다. 요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카톡에서 쟤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얘들한테는 소셜 네트워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여기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해야 될 까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는 거예요. 성격의 문화에서 인격의 문화로 되돌아간다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다려줄 줄 모르고요. 우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인격의 사회인지 성격의 사회인지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격의 사회 속에 살면서 말로는 인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생명이 성격의 인격이에요. 인격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격에다 발을 담가놓고 계속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뭐 담론을 나누면 내가 상당히 고상해지고 고귀해진 것 같아요. 이런 착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은 어디냐면 성격에 지금 진흙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찰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성찰.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이게 나의 생명이고요. 주체적인 정말 내 삶, 내 인생. 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성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불안하세요? 예? 혼자 있다. 내가 혼자. 좋으세요? 어쩌다가 혼자 있는 건 괜찮지만 혼자 있는 거를 불안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여행을 가는데 혼자 가고 싶으세요? 친한 친구랑 같이 가고 싶으세요? 그죠? 혼자 가면 무슨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관에서도 자리 안 줘요. 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제주도 올레를 3번을 갔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는 뭔가 그 느낌이 안 나요. 3번째 갔는데 다시는 나 여기 안 와. 그랬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제주 올레 치명적인 장점이
풍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서 따온 거냐면 콤포스테넬라, 그러니까 저 스페인에 그 누구예요? 안드레아 성인 그 성지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거칠고 별 재미없는 길입니다. 나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나를 성찰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게 콤포스텔라예요. 그게 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흠뻑 빠져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이게 뭐가 안 좋나 했더니 시끄러워요. 앞에 한 집단이 바글바글바글. 저 뒤에서 또 막 바글바글바글. 혼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전에 마음에 이렇게 뜻통하는 두 사람이 오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아니면 네 명이 오는. 왜 네 명이 오나 했더니 그래 텍스트하기 좋아요. 고독하고 고립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보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립하고 고독을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고립은 타율적 고독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고독은 자율적 고립입니다. 내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데 고립하고 고독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고독한 법을 배우지를 않았잖아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교육한 적이 없고 학습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전 같으면 혼자 있으면 책이라도 보고 뭐 음악회를 하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이게 되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도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얽어맨 네트워킹이 있잖아요. 카톡 들어오죠. 뭐 페이스북 있죠. 뭐 트위터 있죠. 거기에서 내가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늘 관심사예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딱 들고요. 1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오면 열받아요. 수시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 혹시 뜬 거 있나 없나. 예?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노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특히 청소년 문제.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기꺼이 고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그 고독한 법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성찰이고요. 그러면 고독할 때 혼자 있으면 뭐해요? 그때 가장 좋은 게 책입니다. 책. 근데 책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누구나 더 좋은 삶을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생명, 내 새끼의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의 관계망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생명,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다이모니아라고 그랬거든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웰빙은 들어보셨어요? 예. 요 말씀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한 10년 동안 제가 주부 생활을 했거든요. 뭐 집사람이 늘 병원에 있고 이랬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 아침밥 먹여서 보내고 저 학교 가고 끝나면 저는 병원 갔다가 집사람 밥 먹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애들 밥 주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참 무식했던 거는요. 도우미 아줌마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당신 돈 아까워서 안 썼다고 그러고 저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 새끼 내가 먹이고 싶어서 뭐 그랬다고 변명을 하는데 시장 보러 갈 때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 코너에 가면 고민되는 거예요. 한 4배 비싸거든요. 저걸 사? 그래 잘 먹어야 돼. 들었다가요. 옆에 보면
4분의 1이에요. 저는 가격 대비 성능을 무지 따지거든요. 내려놓고 저거, 그럼 이거 살 때는 죄진 느낌이에요. 나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새끼 먹을 거 생각하면 이게 무슨 부모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유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 매끄럽다, 좋다고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인데 다이몬은 하나는 괴물이라는 뜻이고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납니다. 그러니까 유다이모니아 그러면 나를 아주 가장 좋은 상태, 웰한, 이걸 영어로 옮겨놓으니까 웰빙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서양에서 웰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부각된 게 1980년대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80년대 왜 웰빙이 올라왔냐면 한참 이제 레이건 정부 들어서고 대처 정부 들어서고 막 해고하고 막 이럴 때 자유주의 경제에 들어서면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시기니까 승자는 이렇게 많이 가져요. 승자 독식이니까. 그러니까 패자는 찌질이에요. 저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왕이면 잘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사실 웰빙에 천박한 웰빙이 들어온 거고요. 진짜 웰빙은 뭐냐면 아까 풍요로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걸 누리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돈 누가 줘요? 내가 노동해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려고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예? 한참 하다 보니까 뭘 누리고 있는 건 좋은데 뭐 하나 빠져나간 거예요. 뭐 이상해.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면을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웰빙의 본질이. 그럼 내 내면을 생각하면 어떤 게 보다 더 나은 삶이고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뭐지? 아, 내 옆 사람과 더 같이 행복한 거. 이래서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웰빙을 들여와서 일본의 웰빙은 어디로 갔냐면 웰다잉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버 문제로 들어가요. 이게 웰빙 문제가, 복지가. 근데 우리는 언제 왔냐?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갑자기 다 너 내려 이런단 말이에요.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내 몸밖에 없어요. 위기 상황이 됐는데요. 돈도 더 줄었는데 여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몸뚱이 하나예요. 여기서 내 몸이라도 쓰러지고 내 가족이 아프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매달려요? 건강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는 돈 쓰겠어. 그래서 97년 이후에 한국의 모든 마케팅은 웰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8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웰빙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내 삶이고 사회적 연대로서의 복지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일본은 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사태를 놓고 볼 때도 앞뒤를 같이 재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여야 그럼 내가 뭘 하지? 이거 말고 저걸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이제 이 문제 돌아가세요. 고독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책인데 저는 어디 가면 시작할 때 이래요. 저 친북 좌파거든요. 여러분들은 친북 좌파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앙부서에 이제 그 강연을 갔는데 친북 좌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추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새하죠.
예? 전 주로 책 얘기 많이 하거든요. 책을 좋아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친북 조합하지 뭐. 예? 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책을 그냥 바라면 안 봐요. 예? 우린 책을 봐도 용도를 따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고독부터 들어가야 돼요. 기꺼이 고독해라. 고독해야 나를 봐요. 내 거울을 보려면 다른 사람의 거울이 아니라 내 얼굴을 봐야 돼요. 이거를 진짜 아주 강인하게 전투력을 가지고 고독할 수 있으면 옆에서 왕따를 시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심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망에 끼워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해야 될 까닭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독하고 그 고독의 가장 좋은 친구가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책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살면 그냥 어느 정도 삽니다. 예?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경영자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경영 잘못해서 이래. 내가 여기 책임질게. 이런 사람 보셨어요? 다 누구한테 떠넘겨요. 자기는 직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는 거예요. 예? 아주 잔혹스러워요. 그런 면을 보면. 그러면 보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서구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 때 재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요. 2년 동안 내가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알선을 해주고 그 기간에 우리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대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트랙에서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예? 번개탄 사러 가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예? 저희 세대 남자들은 그랬죠. 뭐 애 많이 컸냐고 이만큼 컸대요. 그 다음 몇 달 있다 만나서 애 많이 컸니? 이만큼 컸대요. 네 애 그러다 비만 돼. 그게 아니에요.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애 항상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컸죠. 그 다음에 요만큼 크는 거예요. 이러고 죽으라고 살았는데 이제 별 볼 일 없었는데 너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하거나 내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뭘까요? 책이에요, 책. 물론 재교육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로운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보려고 하면 지금 뭐가 필요하면 누군가가 그걸 먼저 보고 연구해 놓은 것을 내가 보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3년 후에 연구한 거를 책으로 딱 쓰면 나는 한 3시간 보면 돼요. 15,000원 내고. 이거보다 양질의 저가의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누가 힘을 갖냐면 이 사람이 힘을 갖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솔루션을 가져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뭐 아이폰 날 때 막 우리나라도 스티브 잡스 따라가기 난리가 났어요. 스티브 잡스 우리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니 이런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티벳 같은 데 가서 요가하다 나온 거예요. 성찰하다가 군더더기를 다 덜어내는 거예요. 내 삶이 뭔지를 성찰하고 딱 자기와 1대1로 보는 겁니다. 군더더기 빼요. 본질만 보는 거예요. 본질만. 그걸 미술로 말한다면 그게 미니멀리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하고 보고 그런 그림도 보고 이런 성찰에서 이런 기기가 나오고 방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냐. 서울 같은 경우에 동네에 책방이 아예 없는 데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책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고 이 맨 마지막 틀을 보셔야 돼요. 고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고독할 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인 성찰을 해요. 그리고 솔루션을 찾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몬테소리라고 하는 유치원에서 보셨죠?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여자 소아과 의사이면서 교육학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꿨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불공정한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이나 혹은 인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슨 물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토끼랑 거북이랑 지금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해요? 이제 보이세요? 은연중에 나도 무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내가 땅을 딛고 사니까 땅 위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게 이건 차별은 있지만 당연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몬테소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토끼랑 거북이랑 왜 친구일 수 없냐라는 거예요. 친구예요. 둘이. 그래서 막 하다가 야 우리 심심한데 경주 할까? 해. 근데 몬테소리는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토끼는 땅으로 갑니다. 거북이는 물로 갑니다. 이게 최소한의 공정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정의의 기본은 이거예요. 왜 이소부화가 위험하냐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행복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고독 성찰의 힘에서 생기는 겁니다. 막 갔어요. 가는데 거북이가 거북이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안 보여요. 아, 자식 더럽게 빠르네. 저기 있나 봐요. 열심히 헤엄쳐서 갔는데 안 보여요. 이상하다 싶어 뒤를 딱 돌아봤어요. 저 뒤에 토끼가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이게 오염돼서 그렇다니까요. 이소부화에. 궁금한 거예요. 왜? 친구에 지금 내가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 왜 저러지? 그래서 가봤어요. 거꾸로 후진해서. 갔더니 토끼가 큰 가시에 찔려갖고 막 떼굴떼굴 굴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가시를 뽑아줬어요. 가시를 뽑아줘도 금방 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별주부전을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야타 이런 거. 이게 야타족의 진정한. 예? 그래서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물가에 헤엄쳐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같이 간 겁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웰빙 얘기를 했잖아요. 요가하죠. 이거 서양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는 아니어도 80년대에 유럽에서 썼던 웰빙과 90년대 후반에 우리의 웰빙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요가를 하는 것은 물론 뭐 몸도 위해서지만 요가는 기본적으로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가는 명상을 위한 요가입니다. 우리 요가는 S라인 요가예요.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내면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어디로 가면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보다 나은 껍데기. 정 안 되면 돈으로 발라서라도 변형을 해야 돼요. 이게 다 폭력성입니다. 그리고 서스먼이 말한 성격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인격의 문화를 상실하고 성격의 문화로 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 그런 문제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내면에서나 혹은 바깥에서나 마련해 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스스로 깨닫거나 혹은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서 더불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새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 새끼 잘 키워놓으면 뭐예요? 네? 거칠게 자라나요? 푹 찌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뛰어내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연대고 그게 사회적 정의의 바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성찰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견 이렇게 큰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성찰이고요. 생명에 대한 담론은 많지만 사실 정작 성찰에 대한 담론은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허해지고 기능적인 면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의제를 설정을 해놓고 자치단체와 시민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같이 남들이면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이게 생태도 아니고 생명 그러고 있으면 예? 그런데 따지면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삶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의제 설정을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민 여러분들도 혹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고독할 수 있는 방법과 성찰할 수 있는 방법과 성찰의 도반으로서의 책,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문제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토론을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서는 토론이 거의 불가능해요. 예. 지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예. 지금 맨 마지막에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게 최고 마음이 와닿는 얘기인데 예. 우리 현실적으로다가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 다른 학생들이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솔직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아버님, 예, 잠깐만요. 아버님은 정말 저의 오늘 도움이 최고의 특급 도움인 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팁을 드린다 그랬죠? 책과 연관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책 안 사잖아요. 그죠? 가족회의를 꼭 한 번씩 하세요. 대화합시다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 대화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요즘 얘를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셨어요? 저는 그 시사회 초대받아서 갔다가 중간에 나올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불경기일 때 영화는 1000만 관객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문화비가 이만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문화비가. 근데 경기가 안 좋다 생각하면 이렇게 줄여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영화예요. 이건 안 줄여요. 이해까지 안 하면 나는 그럼요. 미치죠. 그러니까 얘 하나가 남았으니까 얘한테 대단히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봐요. 이게 1000만 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 책이에요. 어쨌든 가족이 모여서 수입이 얼마다를 말씀을 하세요. 부모로서 새끼도 어떤 데 야속할 때 있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물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들들 볶아대고 그러잖아요. 공개를 하세요. 수입이 얼마다. 대부분 아빠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걸 보고, 이거 경제교육이에요. 이거를 보고 저 중에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해야 될 바인지 아닌지를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퍼센트를 나누세요. 무슨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문화 비용이 얼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가지고 매달 책을 산다. 부모님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책을 골라서 아이한테 주면서 이거 봐라. 이러면 이 책 보기 싫어요.
이건 엄마가 자기 위로하는 것뿐이에요. 나 할 바 다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 엄마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수능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게 뭐죠? 논술이에요. 수시. 그죠?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예요. 토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내가 금요일 날 모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 주 금요일 날 가족이 모여요. 간단하게. 뭐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각자가 내가 이번에 고른 책은 뭐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책을 골랐는가. 아이는 이 책 안 읽어요. 그런데 뭐는 벌써 읽냐면 엄마나 아빠가 말한 이 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왜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제 나름대로 나 이 책 읽고 싶어요. 읽긴 뭐 읽어서 이렇게 보고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책을 골랐는지. 그럴듯한 말을 짜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이의 논리적인 사고 훈련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10만 원을 들고 예를 들어서요. 내일 가족이 서점을 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자 각자 정한 책 찾아오기.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어디서 버벅대고 있으면 애는 3분 안에 찾아와요. 이때 한 가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인터넷 사용 못하게 하세요. 그래도 애들이 훨씬 빨라요. 책 금방 찾아와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얘들은 빨리 롯데리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조건을 어떻게 다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서점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55분이에요. 자, 4분의 1로 나누면 25,000원씩이죠? 계산이 안 되세요? 10만 원 갖고 4분의 1로 나눴습니다. 제가 꼭 드려야 돼요. 각자 25,000원을 나눴는데 아이가 책을 하나 사왔는데 애들 책은 좀 싸요. 한 10,000원쯤 됩니다. 15,000원 남았어요. 자, 나머지 50분 동안 혹은 40분 동안 너 보고 싶은 책 찾아와라예요. 시간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애는 짜증나 죽겠어요. 롯데리아 빵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거 찾게 생겼어요. 시간은 때워야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들춰보는 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목 잘 보세요. 제목을 쓱 봤더니 마음에 들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연관성이 되는 게 논리적 훈련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목 쓱 보고 제목이 이런데 내용이 이해되세요, 이제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진로 정할 때 적성 따지시죠? 적성 검사 해요? 우리는 간단해요. 수학 점수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수학 점수,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별로. 수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면 이과 보내요. 수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면 문과 보내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죠? 얘가 책을 고르는 걸 유심히 따라가서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책이 예를 들어서 한 17권이 들고 옵니다. 들춰갖고요. 그럼 자, 네가 갖고 있는 돈이 25,000원인데 네가 갖고 온 책은 10만 원이야. 그러면요. 이렇게 끝에 고른 책은 금방 덜어내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이건 금방 덜어냈는데 3권을 넣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뺐다가 넣었다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너 이 책 진짜 보고 싶어? 좋아. 그러면 엄마가 책 한 권 포기할게. 엄마 책 한 권 포기하면 네 책 2권 살 수 있어. 그럼 애는 이렇게 좋아해요. 대신 반드시 노동을 시키세요. 조건이 있어. 너 일주일 설거지 콜? 설거지 엄마가 다시 해야 돼요. 그래도 시키세요. 그럼 애는 나중에 설거지 하거나 말거나 콜이에요. 그냥 이 책 사고 싶으니까. 그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게 책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엄마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죠. 제발 좀 잠 좀 자라라는 말 좀 하고 싶죠? 그 말 나와요. 자라고 그러면 침대에 들어서 랜턴 켜놓고 봐요. 왜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을요, 그냥 무작정 어서 골라서 읽어 하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그렇게 가는 게 이게 대화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 온 가족이 가본 거는 딱 두 군데예요. 외식을 갔거나 여행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단히 문화적이고 사색적인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찰하고 서로 대화를 하게 돼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예. 자, 또 질문이요. 하나만 더. 생명도시 시흥